자, 다시. 미안해. 앞부분 잠깐만 반복할게. 미안해. 이거 녹화를 깜빡했어. 죄송해요. 자, 두 가지. 목표 관련적 처리, 목표 지향적 처리 있는데, 목표 관련적 처리는 어떻다? 결과 지향적인 성향이고, 목표 지향적 처리는 과정 지향적인 성향에 가깝다. 대조 관계이기 때문에 표 형식의 요약형 서술형으로 출제하기가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표의 범위를 고려해 보면 뭐가 당연하냐? 대절 이하가 당연하대. Different models reflect. 자, 서로 다른 모델들이 반영한답니다. 다른 타입과 정도를요. 어떤 타입과 정도냐? of goal-based influence니까 목표에 기반을 둔 영향의 어떤 타입 그리고 정도 이런 거를 반영한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목표의 범위에 따라서 이게 그 학습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에 제가 거의 한 문장 단위로 패러프레이징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패러프레이징에 써놨는데요. 어떤 종류의 목표를, 즉 목표를 좁게 할 거냐, 넓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학습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근데 미리 말하면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목표 관련 모델들도 역시나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목표가 있었잖아요. 목표 관련적이냐, 목표 지향적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방향성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서럴드와 밀그램이란 사람이 propose a broad distinction. 자, 폭넓은 구분을 제안하는데 뭐와 뭐 사이에 벌써 between 나왔잖아. 그럼 이게 나왔다는 순간 어떤 두 가지를 비교 또는 대조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A 나왔고 뒤에 나온 게 B에 해당하겠죠. 자, A와 B 사이에 폭넓은 구분을 제안한대요. 구분을 제안한다 했으니까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는 거겠죠. 폭넓다고 했으니까. A는 뭡니까? 명시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학습과 그리고 목표 관련적인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시적으로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 좀 이따 볼게요. 자, 이어서 봅시다. 자, 일단 처음에 나오는 거는 Goal Relevant Processing 먼저 나옵니다. 즉, 목표 관련적 처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봐도 되겠죠. 자, 목표 관련적 처리는요, 명시적으로 방향이 안내되지 않는답니다. 됐어요? 그럼 얘들아, not explicitly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implicitly예요. implicitly. 이거랑 똑같은 거야. implicit 하면은 내재적인, 암시적인 이런 뜻이죠. 그렇죠? 여기다 ly 붙였으니까 암시적인 거야. 명시적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 됐어요? 근데 암시적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목표 관련적 처리는요. 명시적으로 방향이 안내되지가 않는답니다. 뭐에 의해서? 추론자의 목표에 의해서요. 추론자라는 건요. 이 목표 관련적 처리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학습자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알겠죠? 자, 그러나 results in outcomes 결과를 도출해낸답니다. 어떤 결과냐? 대절이야, 관계대명사. are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하대요. 뭐에 있어서? with respect to 뭐뭐에 관해서 those goals 그러한 목표들에 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결과들로 이런 귀결이 된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 이제 목표 관련적 처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는데, 자, 아래 내용 설명을 제가 예시까지 다 써놨거든요.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방금 말했다시피 추론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학습자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예를 들어서 목표를 수능 1등급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랬을 때 목표 관련적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잖아. 그럼 이 목표 관련적 처리라는 거는요. 수능 1등급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열심히가 뭔데? 열심히의 기준이 뭔데? 그러니까 말이 애매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명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명시적이지 않아. 이 학습 방향성 자체가 명시적이진 않아.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다 보면은 1등급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 자체는 유용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 관련적 처리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아마 아래 나와 있을 텐데요.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핵심이 됩니다. 동기부여. 동기부여. 됐어? 그러니까
뚜렷하게 어떻게 합시다 하는 건 없지만, 아,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나 지금, 전에 로이쌤이랑 상담하고 나니까, 아,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 그러니까 동기부여적인 측면. 됐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오늘은 뭘 공부하고 내일은 뭘 공부할 건데, 이런 것까지는 아니야.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최종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유용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거는 아니다. 어쨌든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가 학습에서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는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기부여랑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 자, thus 따라서 in goal relevant processing 목표 관련적 처리에서는 the desired learning 그러니까 바람직한 학습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뭐로써? 이 보통 사이드 이펙트 하면은 원래는 역효과란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부수적인 효과예요. 부수적인 효과. 그러니까 부수적인 효과로서 바람직한 학습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근데 그 부수적인 효과가 뭐냐? normal task related processing이래.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업 관련 처리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이 바람직한 학습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예시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수능 1등급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내신이 잘 나왔네. 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목표는 수능 1등급이었는데 수능 1등급을 위해서 열심히 한 이 바람직한 학습의 부수적 효과로서 내신 1등급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reasoner, 추론자는 즉 학습자는요 may have an implicit orientation, 암시적인 방향을 가질 수 있답니다. 이 글이 예전에 시험에 뭐로 나왔었냐면 어휘로 나왔었거든요. 어휘로. 근데 여기서 implicit이라는 단어 보이죠? 그렇죠? 이거의 반이어가 뭐였어? explicit이죠. 아까 나왔던 거.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잠깐만. 아까 그 첫 부분 잠깐 넘어가 볼게. 아까 여기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목표 관련적 처리는요, 뚜렷하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뚜렷하지 않다라는 건 곧 무슨 말이냐면 내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재적이라는 거고, 그리고 모호하다는 거죠. 그렇죠? 암시적인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목표 관련적 처리 이야기에서는 이런 키워드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반대로 목표 지향적 처리는 뭐야? 뚜렷하다란 말이 나왔잖아. 그럼 얘는 뚜렷한에 관련돼. 뭐 분명한 아니면 뭐 명시적인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키워드들이 밑줄에 쳐져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런 어휘 문제 풀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부정어 조심해야 되죠. 부정어.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아랫부분에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어디 문제야? 여기 봐봐. goal driven이라고 나온 거 있죠. 목표 지향적. 목표 지향적에서는 explicitly 나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뚜렷하다는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목표 관련 쪽에서 뭐야? not explicitly 나왔죠. 명시적이지 않다라는 키워드 나왔죠. 그렇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도 보시면은 지금 아직 목표 관련적 처리 이야기가 안 끝났거든요. 예시 나왔잖아요. 그래서 implicit이라는 단어도 나온 거죠. 됐어? 내재적이라는 거, 암시적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암시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단서를 다 얻었어요. 자, 어떤 암시적인 방향성이냐면 to maintain an accurate model of the world around it. 그러니까 그것 주변에 그러니까 그 암시적인 방향성 주위 세상에 대한 정확한 모델을 유지시켜주는 암시적인 방향성이래요. 말이 어렵죠. 그렇죠?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좀 궁금한데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했냐? 아이, 수업 들으라고 했잖아, 내가, 이 자식들아. 자, 예시 보자. 자, 일단 패러프레이징을 한 문장을 했거든요. 이걸 먼저 읽어볼게. 자, 추론자는 즉 목표 관련적 처리 방식으로 학습하는 사람은요. 주위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주위 세상이라는 건 뚜렷하지 않은 학습 목표와 관련된 정확한 모델, 즉 뚜렷한 모형을 유지시켜주는 암시적 방향. 암시적 방향이란 건 내적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암시적 방향이란 게 왜 내적 동기랑 똑같은 말이냐면요. 암시적인 방향성이라는 건 내가 수능 1등급을 위해서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이 열심히의 방향성이 조금 애매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아까 말했죠. 내가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내적인 동기부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수능 1등급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뚜렷하지 않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왜? 열심히라는 말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어서 보면 근데
그 뚜렷하지 않은 방향성 때문에, 즉 과정이죠, 과정. 뚜렷하지 않은 그 학습 방향 주변에는요, 뚜렷한 모형이 있대요. 이 모형이라는 거는요, 최종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종 결과. 됐어? 최종 결과. 그러니까 뚜렷한 모형이 뭐냐고. 자, 모형을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롤모델이란 말 많이 쓰죠. 롤모델. 그렇죠? 롤모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저렇게 되고자 하는 어떤 모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건 그 목표랑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즉,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과정은 애매하죠. 그렇죠? 열심히라는 키워드는 애매해요. 근데 1등급이라는 목표는 뚜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는 뚜렷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정확한 모델을 유지시켜 준다 했잖아. 이게 정확한이란 단어 때문에 또 헷갈릴 수 있거든. 어휘 문제 같은 걸로 나올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모델이라는 거는요. 명확한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명확한 목표. 됐어?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인데 목표는 명확한 데에 비해서 방향성은 애매하다는 거죠. 방향성은. 이게 목표 관련적 처리야. 그러니까 목표와 관련 있게 처리한다는 거죠. 목표와 관련 있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목표는 명확해. 난 수능 1등급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래서 정리하자면 맨 마지막에 나는 수능 1등급이라는 명확한 목표는 있지만 1등급을 달성한 나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그 모델을 유지시켜 주는 거는 열심히라는 애매한 방향성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말?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목표 관련적 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조되는 내용 나오니까 당연히 삽입 같은 걸로 출제는 언제든지 가능하겠죠? 인컨트라스트도 나와 있으니까. 근데 삽입으로 내면 너무 쉽지 않겠니? 그죠? 너무 껌이죠. 어쨌든 볼게요. In contrast, 자, 그와 대조적으로 goal driven learning,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 학습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돼, 이 개념을요. 목표 관련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목표랑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결과랑만 관련이 있는 거야. 과정은 필요 없어. 오케이? 그래서 아까 내가 결과 지향적인 학습이라고 했었죠. 근데 목표 지향적 학습이란 거는 목표를 위해서 내가 쭉 달려간다는 거야. 그 방향성을 내가 지향한다고.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정을 좀 더 중시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목표 지향적 학습은 추진되는데 뭐에 의해서 explicit 나왔네요. 키워드 나왔죠? 명백한 학습자의 목표에 의해서 추진된답니다. 여기서 학습자, 추론자죠. 자, 즉 그러한 목표는요. 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 심지어 결정을 지을 수도 있는데 the content of what is learned. 그러니까 학습되는 것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내용을 결정 지을 수도 있답니다. 아까 전에 목표 관련적 학습은 어땠어요? 내가 뭘 학습할지는 안 정해졌습니다. 결과만 받으면 땡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학습할 건지, 즉 학습 내용을 결정짓는다. 학습 내용은 뭡니까?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의 과정이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나 내용 설명 또 읽어볼까요? 자, 목표 지향적 학습이란 건 결국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수능 1등급을 위해 영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외워야지. 이런 거야. 구체적이죠. 그렇죠? 명시적이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아까 목표 관련적 처리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애매한 방향성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긴 좀 어렵겠죠.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어떻게 열심히 할 건데. 그러니까 나의 학습 방향성에 대해서 직접 영향을 주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학습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왜? 구체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단어 100개 외우기를 했는데 내가 100개를 못 외웠어. 그러면은 내일은 120개 외워야겠다. 이렇게 학습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아니면 내가 이제 100개 외우기가 좀 쉬워졌어. 이제는 120개로 늘려야겠다. 130개로 늘려야겠다. 학습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기 때문에 나의 학습 방향성에 영향을 주거나 결정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추론자의 목표가 변함에 따라서 so does, 이 does가 앞에 나와 있는 change를 받아주는 대동사죠. 자, so does the learning that results. 자, 그 결과로 드러나는 학습 또한 변화가 된답니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목표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결과인 학습도 변화하게 된다. 목표가 변하면 당연히 학습도 바뀌어야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제 및 요약을 쓰면은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냐? 안 나와요, 이런 거. 이 정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가장 출제하기 좋은 거는요. 저는 이제 빈칸 추론, 연결사 추론 썼는데 일단 연결사는 잘 안 나오니까 빼버릴게요. 사실 내기 좀 좋은 거는 빈칸으로 만약 낼 거면 근데 빈칸도 내가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해 보여요. 왜냐면은 어쨌든 2A잖아, 2A.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제일 좋은 거는요. 이거 역시나 이거 다 빼버리고요. 요약이야, 요약. 네, 표, 표 버전. 요약으로 내기 좋겠고 차라리 일치로 내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하기 더 좋다. 아니면 차라리 삽입으로 내거나. 됐어? 이런 것들이 좀 시험에 출제하기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안 된 거 있나요? 여기 조금 지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미리 소스를 주자면 도식화할 때는요. 미리 여러분이 표 형식으로 한번 도식화를 해보세요. 이거는. 알겠죠? 표 형식으로 해서 지금 근데 목표 관련적 학습이 훨씬 많이 나와 있거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목표 관련적이랑 목표 지향적이 반대되는 속성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표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목표 관련적, 목표 지향적 해갖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내용 써놓고 여기에서 요 지문만큼은 파생어를 함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파생어를. 알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 파생어를 뭘 기준으로 정리하면 되나요? 파생어는요, 동사나 형용사 기준으로 파생어를 좀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를 형용사나 명사로, 형용사를 뭐 예를 들어 부사나 명사로 이렇게 파생되는 거 있잖아요. 주요 파생어.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전에 내가 썼던 키워드죠. 내재적인, 외재적인, 암시적인, 명시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또는 패러프레이징하면 visible, invisible 이런 단어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생어를 좀 정리해두면은 아마 여러분이 서술형 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14강의 3번입니다. 아니, 방금 전 건 기억 안 나고 이건 왜 기억나? 아이, 아니, 지문이 쉬운 거면 오히려 들을 필요가 없지, 자식아. 지문이 어려운 걸 들어야지. 쉬운 거는 너 혼자 해도 할 수 있는 건데. 아, 네. 자, 이 글은요, 그럼 여러분이 읽었다니까 미리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이 글에서 출제하기 좋은 거는요, 딱 두 개입니다. 변형 문제. 니네가 한번 맞춰볼래? 뭐로 변형 내기 좋을 것 같아, 이 글은? 어떤 일화잖아요. 그쵸? 일화에서 출제하기 좋은 거는요. 일단 첫 번째는 일치예요. 내용 일치, 그렇지. 그리고 일화 얘기가요. 그 두 개 버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따지면은 26번 문제 있죠. 그 내용 일치, 어떤 인물에 대해서 내용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이 문제 있잖아요. 26번 문제. 그 버전이 있고요. 좀 다른 그러니까 23번 버전이 있는데, 26번 버전, 즉 어떤 일화를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일화를요, 그냥 단순히 나열만 하고 끝나는 거야. 단순 나열. 얘가 뭐 언제 태어났는데, 얘가 뭐 했었고, 언제 뒤졌다, 이렇게 나왔어. 그냥 단순 나열이잖아. 이런 거는 그냥 일치밖에 낼 게 없어요. 아니면 어법. 됐어? 이거밖에 낼 게 없습니다. 근데 일화에서 특징이 뭐냐면요, 교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화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같은 경우는 다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훈에 관련된 걸 시험에 낼 수 있겠죠? 자, 교훈은 영어 버전으로 하면은 요지예요, 요지. 됐어? 그러니까 결국엔 요지로까지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교훈이 있어요. 미리 말하면. 그러니까 요지라는 거는 곧 교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시사하는 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 학교 내신 시험에서요. 이 글의 교훈점이 뭐냐? 뭐 그래서 막 속담 문제로 내기도 했었고 이 글에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용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속담도 잘 안 내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요지로서 출제하면 된다. 출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됐어? 게다가 서술형 및 어법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살펴보면서 어법까지 같이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치, 요지, 어법 이 세 개. 됐어? 이 세 개 외적으로도 당연히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는데 이 세 개 외적으로 낸다면 그냥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글은 일치, 요지, 어법이 나오는데 내용은 쉽잖아요, 되게. 내용은 쉬운데 그러면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
일치로 나온다면 당연히 패러프레이징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내용을 바꿔서 출제할까?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도식화를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요지, 이 글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결국엔 무엇일까?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 될까?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야겠죠. 보통 요지 같은 경우 이 교훈을 줄 때는요. 함축어가 나와야 됩니다. 함축어. 그래서 이 글에서 내가 미리 말해줄게. 이 글에서 말하는 함축어는요.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됐어? 이따가 말해줄게요. 그리고 어법도 역시나 이제 세부적인 것들, 주로 동사나 형용사나 그리고 관계사에 관련된 걸로 시험을 많이 내죠. 그래서 어법으로 만약 낼 게 있다면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구조독해 패턴 요 내용 건너뛰고 바로 내용 들어갈게요. years ago, 수년 전에 자,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내가 운이 좋게도 선정됐답니다.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으로 선정이 됐대요. 이어서 이것은 was one of the biggest honors. 가장 큰 영예 중 하나였답니다. 우리 교수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 중 하나겠죠, 당연히. 예. 우리 모두는 원했습니다. 인정받기를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게 사실 저와 같은 이 교육직에 있는 사람한테 가장 큰 명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인정받을래 아니면 월급 200만 원 더 받을래 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100에 90명은 학생들한테 인정을 원할걸요.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한테 인정 못 받는 월급 더 받는 강사 들래 학생들한테 인정받는 월급 덜 받는 강사 들래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네. 아니, 전 고민 안 해요. 1,000만 원을 더 준다 해도 전 고민 안 할 거예요. 네. 아니요, 진짜로. 전 고민 안 합니다. 아니, 학생들한테 인정 못 받는 강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잖아. 그죠? 그거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만두게 될 거예요. 아마도. 이 일의 지속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돈만 보지 말라고 이 그지 같은 것들아. 일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 자, 이어서 봐봐. The day it was announced that I had one. 자, 내가 얻었었던 얻었다고 발표되었던 그 날에 모든 사람들이 acted nicely. 그러니까 나이스하게 행동했대, 나한테. 뭐처럼? 그들이 평상시처럼요. 자, 여기서 평상시처럼 나이스하게 행동했다라는 말에서 뭘 뽑아내야 되냐면은 아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으로 선정됐다며. 아니 그러면 와갖고 축하합니다 한마디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안 했다는 소리예요. 평상시랑 똑같이 행동했다라고 지금 나왔잖아. 그치?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뽑아내야 되는 내용은 뭐냐? 추론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 축하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됐어? 축하 안 해줬다. 이 내용을 뽑아내야 되는 거야. 됐죠? 축하를 안 해준 거야. 되게 졸렬하죠? 자, 그러나 no one said anything to me about the award. 여기 나왔네, 내용. 정확하게 나왔죠. 아무도 나에게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았대. 그 상에 대해서는요. 축하 안 해줬다 얘기. 한 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I sense. 내가 감지했어. Something behind their smile. 그들 미소 이면에 있는 무언가를 느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That weren't thing. 즉, 그들이 말하고 있지 않던 무언가를 느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축하를 안 해줬겠냐? 배 아파서 그런 거지 뭐. jealous지, jealous. 됐어요? 자, toward the end of the day. 그날이 끝날 무렵에 a gorgeous flower arrangement. 자, 아주 멋진 이 꽃다발이 내 사무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From one of my colleagues, a child psychiatrist 해갖고 나왔죠. 그래서 한 그 소아정신과 의사인 내 동료 중 한 명에게 아주 멋진 꽃다발이 사무실에 왔답니다. 그래서 카드에는 the card read 적혀 있었는데요. Really jealous. 정말 질투 나는데요. Congratulations anyway. 어쨌든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도 포인트인데요. jealous라는 것도 포인트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아무도 축하를 안 해줬는데 얘가 유일하게 축하를 해줬잖아. 이게 일단은 포인트고요. 그 사람들이 왜 축하를 안 해줬을까 하고 우리가 좀 추론을 해봤을 때는 질투나서 그런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질투가 난다고 대놓고 얘기했죠. 솔직했네요. 그렇죠? 솔직했으면서 동시에 축하도 해줬어요. 됐어요? 이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자, from that moment on. 자, 그 순간부터 나는 알고 있대요. 뭐를? I could trust that man. 내가 그 남자를 믿을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사람을 왜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근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I love him. 내가 그를 좋아했대. or 뭐 때문에? being so real, so authentic. 너무나 진실되고요,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죠? 사람들의 웃음 이면에 있는 무언가를 느꼈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였다? 질투심이었어요. 질투심.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저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한다는 말은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나이스하게 대했지만 실제로 속마음은 어떨까요? 나이스하지 못한 거야. 진실되지 못한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때서요? 어땠어요? 진실되게 얘기를 했죠. 진실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신뢰성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교훈을 어떻게 주면 될까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려면 먼저 진실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요지 아니에요? 맞죠? 이게 교훈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I would always feel. 나는 항상 느끼곤 합니다. 대절이야를요. I knew where he stood.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I would always feel safe. 나는 항상 안전하다고 느낀대. Around him. 그 주변에서요. 왜 그러냐면 그가 그의 진정한 자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을 보여줬다. 솔직했으니. 됐어? 이거죠, 이거. 자, 그러면 결국에는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의 핵심은 뭐냐? 일단 어, 진실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진실된 모습만을 보인 건 아니죠. 어쨌든간 호감 표현을 한 거잖아. 그 저기 뭐야 소아정신과 의사가 호감과 이제 진솔함을 두 개를 다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으로 이어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글에서 주는 교훈 시사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냥 뭐 주장하는 바 이런 뭐 주장 문제 같은 걸로 내도 돼요. 근데 주장보단 요지가 좀 더 문제가 좋으니까. 다시 한번 뭐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호감을 표현해라. 됐어?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신뢰성, 진실, 호감. 됐어?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authentic 같은 단어의 명사형도 중요하겠죠. authentic에다가 ity 붙이면 돼요. authenticity. 이게 진실성이에요. 명사로서. 됐어? 이런 거. 이런 파생어 같은 거 중요하겠고. 신뢰성에 관련된 유의어들. 그리고 여기서 진실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결국에는 honest야, honest. honest나 authentic과 같은 유의어들도 중요하겠고요. 호감 표현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지를 영어로 출제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러면은 authenticity 같은 단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에 관련된 유의어를 활용해서 이제 보기문에 영어로 낼 수 있으니까 이런 키워드 정직함, 신뢰, 호감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여러분이 같이 내용 정리를 해두면 좋겠다. 도식화를 할 때요. 물론 일치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everyone이라고 했었거든. 아까만 올려볼게요.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얼라리오? 여기 있다 여기. 봐봐. everyone 모든 사람이 나에게 나이스하게 대했고요. 근데 아무도 나에게 상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아무도 나한테 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면요. 이게 일치가 될 수도 있고 불일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소아정신과 친구는 축하를 해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게 아무도 축하를 안 해줬다. 이거는 명확해요. 아무도 축하를 나한테 안 해줬다. 이건 불일치죠. 축하해줬잖아. 꽃다발 줬잖아요. 축하한다고 카드까지 써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불일치예요.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상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 그럼 여기서 이 말하다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죠. 말하다. 어쨌든 편지에는 쓰여 있었던 건데 이거를 말하다의 범주로 포함할 건지 말 건지 이거는 이제 좀 출제자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치가 될 수도 있고 불일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이 everyone이라는 요 표현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요거에 관련된 게 만약 일치로 나와서 보기문으로 나왔다면요. 보류를 좀 해두고 다른 선지를 좀 비교해서 뭐가 더 정확하게 일치하고 불일치하는지를 비교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14강 4번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배터리가 될래나? 배터리 나가면 이제 가온이는 수업 못 듣는 거.
다음 거 보자. 자, 봅시다. 얘는 열심히 안 들었나 보네. 이 질문. 아, 네, 진짜. 자, 한번 읽어보자. 자, 건강은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태래요. 일단 뭐 개념을 설명했네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건강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나오네요. 건강은 유전적 체질, 환경 조건, 개인적 경험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속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예시도 한번 읽어보죠. 자, 유아의 건강이래요. 유아의 건강은 엄마의 임신 기간 동안의 건강 관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이건 뭐 당연하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엄마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취하지 못한다. 그럼 당연히 애도 건강하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 나와야죠. 그래서 후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여러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세 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전적 체질, 환경 조건, 개인적 경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건강하게 태어나서 영양을 잘 공급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건강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겠죠.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들만 그냥 한 겁니다. 결국에 건강이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태라는 건 뭐냐면요. 반대로 말하면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음. 근데 그 상황 조건이 뭐냐? 바로 이거라고요. 됐어? 뭐에 따라 가변적이다? 이거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됐어요? 즉, 첫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가 그 다음 문장에 나온 거예요. 됐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건요. 어, 오이씨. 오케이. 자, 여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건강은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태래요. 근데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태다? 굉장히 지금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제를 말했는데 함축적이야, 함축적. 그럼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태가 뭔데? 그게 다음 내용에 이어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구체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바로 이어볼까요? 즉, 그것은 건강은 a product of continuous interactions. 지속적인 상호 결과의 산물이랍니다. 자, 어떤 상호 결과냐? between 나왔으니까 and 나왔고요. on individual's genetic makeup. 그러니까 개인의 유전적 체질, 그리고 환경적 조건, 그리고 개인의 경험, 이런 거 사이에서의 지속적 상호 결과의 산물이다. 이게 다시 한번 뭐다? 위에서 말했던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태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체질 같은 게 변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체질이 좀 변했고, 저의 체질은 어떻게 보면은 준혁이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살찌고 실제로 제가 원래 몸에 털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베렌나루라고 하죠. 이 배에도 털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다리 털이 거의 없었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나 봐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왔나 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배에 막 털이 나. 그리고 살이 막 쪄. 아무튼 막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아무튼 머리숱도 좀 빠진 것 같아요. 진짜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왔나 봐요.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n infant's immediate and long-term health.
자, 유아의 당시에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은요. is influenced. 영향을 받는답니다. 뭐에 의해서? 그 자녀의 엄마의 개인적인 생활 양식. 됐어요? 그러니까 생활 양식 습관이겠죠?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답니다. during pregnancy. 임신한 동안에요. 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그녀의 식습관이라든가 아니면은 use or avoidance of alcohol, tobacco and certain medications라고 나왔죠. 그래서 뭐 알코올, 이제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특정 약물의 사용 또는 회피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지겠고요. 그리고 routine prenatal care, 즉 일상적인 태아 관리 이런 것도 영향을 받겠고요. 그리고 exposure to communicable illnesses or toxic stress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뭐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유독성의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구체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건 역동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역동적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아이의 당장의 또는 장기적인 건강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이어서 Mothers who fail to maintain a healthy lifestyle during pregnancy. 자, 임신 도중에 건강한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데 실패한 엄마랍니다. 그럼 당연히 뒤에 안 좋은 내용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뭐 할 가능성이 높다? Give birth to infants. 자,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어떤 아이를?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who are born prematurely. prematurely는 너무 이르게, 즉 조산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have low birth weight니까 저체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또는 experience a range of special challenges니까 다양한 특별한 문제를 경험할 그럴 유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 애가 이 세 개를 다 경험했네요. 우리 아들내미가 이 세 개를 다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임신 동안에 건강하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이었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운빨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능성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어서. 자, 그럼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뭡니까? 임신 도중에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엄마에 의해서 태어나진 애들이겠죠. 됐어요? 이런 애들은 또한 face, 직면하게 됩니다. 상당히 더 큰 위험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 어떤 상황? Of developing chronic health problems 그리고 early death. 저 되게 극단적으로 말하네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이른 죽음, 이런 거를 발생시킬 위험에 대단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in contrast, 그와 대조적으로 어떤 아이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건강 관리가 잘 된 아이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who is born healthy. 자, 건강하게 태어나서 raised, 길러졌습니다. in a nurturing family. 이 nurture라는 게 영양을 공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양 공급이 잘 된 가정에서 자랐고요. consumes a nutritious diet니까 말 그대로 영양가가 높은 식단을 섭취하고요. lives in a safe environment.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애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온갖 건강적인 측면으로 다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아이들, 여기 또 있었네요. And has numerous opportunities for learning and recreation. 그래서 학습과 그리고 이제 recreation이니까 뭔가를 즐기는 거겠죠. 오락이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수많은 기회를 가지는 아이랍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이런 아이는 is more likely to enjoy a healthy life. 건강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너무 뻔한 말들 아니야, 근데? 너무 뻔하고 당연한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입학으로 내면 겁나 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비교급을 이용해서 요약문을 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내면 돼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당연히 나중에 더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더비교급으로 쓰면 되는데 너무 사실 쉽죠. 그죠? 그렇다고 어휘나 이런 걸로 출제하기에도 너무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주어 부분만 보더라도 감이 오거든요. 그렇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애들은 당연히 건강하겠죠.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애는 당연히 건강하지 못하겠죠.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어휘나 대입학으로 낼 수는 있지만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차라리 어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만약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어퍼 포인트 한번 잡아봅시다. 어퍼 포인트. 어퍼 포인트로 낼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 거예요. 만약에 어퍼 포인트를 낼 게 없다? 그러면은 일치 정도밖에 없어요. 일치 정도밖에. 대입하기나 이런 걸로 내기는 좀 쉽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요약형 서술형 내도 됩니다. 더비교법, 더비교법 이용해서요. 내용 자체는 쉽고 단어 자체도 쉽지만 어쨌든 더비주동, 더비주동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영작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나마 낼 만한 건 서술형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아이고, 아이씨, 왜 자꾸 스킵 되냐? 잠깐만요. 어디 갔어? 아니면 차라리 여기 첫 문장 있죠? 요거를 빈칸으로 내던가. 차라리.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태다라는 거. 역동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건 아까 말했죠? 가변적이다.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어법으로 낼 만한 것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없어요. 어법 낼 거 안 보이고요. 그럼 사실 여기서 이미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어법 낼 만한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음, 뭐 없는데? 딱히? 뭐 그나마 수동태인데 이건 너무 쉽잖아요. is influence. 뒤에 목적 안 나와 이거. 어퍼 포인트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어퍼 포인트 뭐 기껏해 여기 수일치? 뭐 아니면 뭐 이거 병렬 구조? 어. 병렬 구조는 항상 말하는 거 있죠? 콤마 찍고 ing 하는 거, 분사구문 바꾸는 거. 대신에 세 개를 병렬로 했잖아요, 지금. 세 개 병렬할 때는요, 여기에다가 5월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너무 약식으로 설명했어. 동사 1, 동사 2, 동사 3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and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분사구문으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접속사를 써줘야 된다고. 그래야 얘네 둘 병렬이 유지가 되니까. 됐어? 이거 말한 거야. 이 얘기 한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지금 세 개잖아요. 지금 여기 병렬이 이렇게 체크돼 있는 거 세 개잖아. 근데 여기 5월부터 있으니까 얘를 빼버리고 5월을 여기다 붙여야 된다. 그래야 have랑 are가 병렬로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는 분사구문, experiencing, ing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 그 다음 문장. 여기도 여기 낼 게 없는데? 없어요. 아이고, 왜 자꾸 이거 이러냐. 내가 자꾸 옆에 이거 화살표를 눌러갖고 죄송해요. 그나마 낼 만한 거라고 해봤자 뭐 이거 뭐 significantly 뭐 이 정도? 형용사 부사? 근데 너무 쉽잖아. 당연히 뒤에는 형용사 꾸며줄 테니까. 여기서도 출제할 만한 거는 저기 뭐야 병렬 구조 정도밖에 없겠죠. 병렬 구조가 5개나 나왔잖아요. 여기 and has까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도 콤마 ing 해버리고 and 여기다 쓰면 되겠죠. 됐어?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스위치 아니면은 여기 어부터 쓰니까 단수 취급한다. 네. 그러면은 어법으로 내기에도 사실 좀 너무 약하네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정리해보자면 일단 서술형. 어, 요약형입니다. 요약형. 그럼 너네가 이 지문을 도식화할 때는 요거를 써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마다 도식화를 좀 달리 하라고요. 내가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소스들을 주고 있죠. 도식화에 소스를 주고 있으니까 요약형 서술형으로 출제하거나 어법 낼 거 없고요. 사실상 아니면 뭐 일치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보여요. 대입하기나 이런 거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난이도. 그렇죠?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14강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15강 넘어갑시다. 15강. 계속해서 보면은 패턴은 되게 단순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패턴은 또 도입 주제 예시 뭐 이런 걸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게이트웨이니까 역시나 어법이나 서술형은 안 나옵니다. 내용 위주로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가봅시다. 자, 도입부부터. 도시화는 계속 발생해 왔고요. 그럼 도시화라는 게 좀 주요 키워드 같네요. 계속 발생해 왔고, 충분한 식량으로 인해 분업화가 되어서 도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간의 창의성을 발휘함으로써 도시에서 지속적 확대될 기회가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계속 발생했다는 게 포인트네요. 결국에는. 자, 근데 모든 도시들이 이 기회를 잡은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은 건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시화가 모든 도시가 그러니까 모든 도시가 발전한 거는 아니라고요. 됐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발전이라는 건 도시화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화. 즉 모든 도시들이 이 기회를 활용했던 건 아니다. 똑같은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몇몇 도시는 구식의 산업 방식에 의존한 반면에 다른 도시들은요, 전환을 이루어내어 번영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구식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변화 수용을 안 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기존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니까. 기존 방식을 고수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stick to 했다고, stick to existing method 했다고요. 그래서 근데 다른 도시들은 전환을 이루어내어서 번영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내용 봤을 때는 쉽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시들이 발전을 많이 이뤘대. 근데 모든 도시가 발전을 이룬 건 아니래. 그러니까 발전을 못 이룬 도시는 그냥 옛날 방식을 고수했고요. 발전을 이룬 도시는 변화를 잘 수용해서 번영하게 됐대요. 이거예요. 쉽죠, 내용.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그 얘도 사실상 일치적으로 내기가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은 유의어로 쓸만한 애들은 꽤 많습니다. 뭐 구식의 이런 단어들, 뭐 번영하다, 번창하다, 뭐 prosperous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번창하다 시리즈 있잖아, thrive 같은 단어 이런 것들 유의어로 내기가 좋겠죠. 자, 일단 내용 한번 봅시다. urbanization이 바로 도시화입니다. 자, 도시화가 has been taking place. 계속해서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언제 이래로요? 신석기 시대 이래로요. 자, 그리고 그때 농업이 enabled 가능하게 했는데요. food surplus 했으니까 잉여 식량이 to create a division of labor. 자, 이 노동의 분할이니까 분업이겠죠? 노동 분업을 만드는 걸 가능하게 했답니다. 정착지들에서.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내용 아니냐? 그렇지? 교과서 그 초반부에 나왔던 내용에서 내가 정리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도시화라는 건 계속 발달을 했는데, 근데 이 신석기 시대 혁명 이래로 발생을 해왔답니다. 근데 이 신석기 시대 혁명 그때 당시에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리고 그때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농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유목민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정착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노동의 분업을 하게 된 거죠. 왜? 이 잉여식량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을 좀 같이 한번 기억해 보자면 잉여식량이 많이 나오는 거랑 노동의 분업이랑 뭔 상관이에요? 자,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수렵 채집을 했어요. 너나 할 거 없이. 그렇죠? 근데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업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잉여 식량이 많아집니다. 그럼 식량이 남는 게 많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분업을 합니다. 어떻게 분업을 해야 될까? 농업을 해야 할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요. 농사 지을 사람. 이 농업 안에서도 사실 분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농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상업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 있잖아. 우리는 쌀 농사 짓고 쟤네는 뭐 옥수수 농사 짓고 그러면은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무역에 관련돼서 또 분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잉여 식량이 나오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식량을 배분하는 거에 관련된 뭐 재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재산일 거 아니야. 그 잉여 식량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재산에 관련된 재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식량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노동의 분업화를 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이어서 보자면 The unlocking of human ingenuity. 자, 인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건데요. 뭐를 위해서? To work on technology, trade, and urban culture. 기술, 무역, 그리고 도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간 창의력의 발휘가 has created 뭘 만들어냈냐면 ever expanding opportunities in cities. 도시들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시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창의성을 계속 발휘하는 거야. 이게 결국에는 도시의 발달, 계속 끊임없는 지속적인 발달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끌었다는 거겠죠. 자,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냥 도입부였습니다. 근데 while some cities took advantage of these new opportunities, 이 새로운 기회들을 몇몇 도시가 활용한 반면에 다수는, 즉 많은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little more니까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불과한 상태냐면 then rural trading post니까 그냥 지방의 무역 장소 이 정도로 그냥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단어로 좀 알아두면 편할 텐데 little more than이라는 게 뭐뭐에 불과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다수의 도시가 그저 지방의 교역 장소에 불과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됐다는 거겠죠. 도시적으로 발전, 도시화가 안 됐다는 거겠죠. The urban opportunities.
도시의 기회들은요, accelerated 했대요. 가속화됐답니다.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과 함께 가속화됐고요. 그리고 more recently, 더 최근에는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경제의 세계화와 함께 가속화가 됐답니다. 뭐가요? 도시의 기회가. 도시의 기회라는 게 뭡니까? 도시화가 될 가능성. 됐어? 이거 말하는 거야. 자, but again, 하지만 또 다시 not every city. 자, not에다가 전체를 말하는 말 나왔으니까 부분 부정이죠. 일치에서 항상 중요한 녀석입니다. 모든 도시가 활용했던 건 아니랍니다. 이 기회를. 됐어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앞에처럼요. 산업혁명도 있었고, 뭐 경제 세계화도 있었고, 이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 기회를 다 잡은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some cities. 자, 몇몇 도시들. 예를 들면은 리버풀이라든가 필라델피아라든가 피츠버그래요. 이런 도시들은요. have struggled. 분투하고 있답니다. 뭐 하려고? To adapt to the new opportunities.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들에 적응하려고. 적응한다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적응한다는 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have relied. 의존해 왔대요. for too long. 너무나 오랫동안요. 뭐에 의존해 왔다? outmoded가 구식의란 뜻이야. 그러니까 구식의 방식에 그 산업 생산 구식의 산업 생산 방식에 너무나 오랫동안 의존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other cities 다른 도시들 뭐 맨체스터나 뉴욕과 같은 다른 도시들은요. 변화를 이루어냈고요. are thriving 여기 나왔네요. 번영을 하고 있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도시화가 착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끝났어요. 됐어? 자, 그럼 내용 정리해 봅시다. 아래 여러 가지 써놨는데요. 자, 각 도시마다 도시화의 기회를 활용한 시점과 방식이 달랐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도시화 기회가 다른 기회들과 함께 속도가 빨라지는지 여부에 따라 고르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시화를 잘 받아들인 도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다. 이거예요. 결국 말하고 싶은 게. 그래서 Rise and Fall of Urbanization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제가 쓴 제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기출에 나왔던 제목. 그래서 대입학으로 실제로 내기가 좋은 지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화를 받아들인 도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도시가 있다. 그럼 이런 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뭔가를 변화에 대한 수용이 좋냐 안 좋냐 수용에 관련된 단어 그렇죠? acceptation 아니고요 acceptance 이런 단어 있죠. 이런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수용에 관련된 것들 수용 뭐 적응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수용 적응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거는 뭐 거부 뭐 부적응 거절 뭐 이런 단어가 있겠죠. 그렇죠? 뭐 회피 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성공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성공적인 도시화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은 그냥 이제 기존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 같은 걸로 출제하기도 좋죠. 왜냐하면 두 가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엑서사이즈 1번. 이건 또 진도 나간 거니까. 자, 기억나요, 내용? 15강 다 했나요, 근데 진도? 아, 2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야, 오늘 한 거면 기억나겠네. 아, 한 개 했다고요? 그랬구만. 16, 근데 뭐 밤마다 진도는 다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도입 설명 결론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 이 구조독해 패턴 기준으로 보면 주제가 없네. 그지? 주제문이 없는 지문은 대입학으로 내기 좋습니다. 주제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은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도입부에서는 일단 소재를 따야 되고요. 설명이나 결론부에서 공통되는 키워드를 뽑아서 주제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학으로 내기가 좋아요. 특히 이런 글이 주제로 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로 내기 좋은 지문이 이제 이런 건데 일단 내용을 봐야겠죠. 자, 내용 봅시다. 가축화 이후 농업이 생겨났대요. 또 농업 얘기네. 가축화 이후 농업이 생겼는데 불을 이용한
화전 농업을 주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화전 농업이 대세였대요. 다축화 이후에 생긴 게. 자, 화전 농업은요. 그러니까 불을 이용한 거야, 말 그대로. 불을 이용한 농업이에요. 화전 농업에 대한 어떤 방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자, 화전 농업은요. 나무 껍질을 깊게 베어 수액이 흐르는 것을 막아 나무를 죽게 한답니다. 나무를 죽게 해서 그러면은 나뭇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낙엽이 비료의 역할을 하게 된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죽여서 나무가 죽으면 낙엽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영양분 공급이 안 될 테니까. 그러면 나뭇잎이 떨어져서 그 낙엽이 비료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흐름이 가네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농작물을 심고요. 그 이제 비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농작물을 심고 2, 3년 후에 영양분이 다 떨어져 갈 때쯤에 이게 비료 역할을 했잖아. 그 나뭇잎이나 이런 게. 근데 이제 그 영양분이 다 떨어지겠죠. 그럼 그때쯤에 죽은 나무를 태워서 그 재가 나올 거 아니야, 재. 그치? 그 재로 이제 또 비료를 공급한대요. 됐어? 그래서 또 더 많은 농작물을 심는 것. 이게 바로 화전 농업이랍니다. 자, 그럼 화전 농업은요, 당연히 불가피하게 한 곳에서 정착을 못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아니, 나무 태웠어. 야, 나뭇잎을 처음에 비료로 썼어. 한 2, 3년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약발 다 떨어져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무 태워. 이거 이제 비료로 썼어. 자, 이것도 약발 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딴 곳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착을 못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숲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환경에도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냐면요. 사전 농업에 대한 특성을 그냥 이야기한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화전 농업 특성에 대한 설명문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전 농업이 뭔지에 대한 개념 설명과 특성을 함께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문이라 당연히 일치로 내기가 가장 좋겠죠. 그렇죠? 일치가 가장 만만하겠고요. 주제로 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설명문이라서요. 차라리 낼 거면은 제목으로 내는 게 나아요. 제목은 괜찮아요. 제목은. 그러니까 제목은 화전농업 땡땡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안 좋은 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착성이 없고 뭔가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농업 방식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제목 되잖아. 그러니까 제목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주제나 요지 같은 걸로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요. 일치랑 제목 정도가 일단 가능할 것 같네요. 내용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법이 또 나올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어법이나 서술형 포인트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After domestication, 가축화 이후에 game farming, 농업이 왔답니다. 이거 도치된 거예요. 부사구 도치. Fire was first here. 자, 불이 힘이었답니다. 여기에서는요. 이어서 slash and burn agriculture. 이게 이제 그 화전 농업이에요. slash and burn agriculture가. 이 slash라는 거는 이게 그 잘라내는 거잖아요. burn은 태우는 거고요. 그래서 잘라서 태워버린다. 그래서 화전 농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화전 농업은요, is one of the oldest and simplest ways. 가장 오래되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들 중 하나인데 어떤 방법이냐? To clear the land of trees. 자, 그래서 여기서 clear A of B인데 여기 써놨네요. 요거. A에서 B를 제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죠. 그래서 땅에서 나무를 제거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땅에서 나무를 제거하는 가장 오래되면서도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어서 자, 일단 잠깐만요. 일단이 아니군요. 한때 널리 사용됐답니다. 원시 부족에 의해서 널리 사용됐었던 그것은 즉 화전 농업은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보르네오와 같은 이제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화전 농업을 하고 있대요. 이어서 일치로 낼 만한 소스들이 꽤 몇 개 보이네요. 그러니까 화전 농업은 옛날에만 했었다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도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그 과정, 즉 화전 농업의 과정은요, 뭘 포함하고 있냐면 slashing, 일단은 베어버려요. The bark on the tree, 그 나무의 껍질을 베어버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막아준답니다. The stop from flowing. 자, stop 목적어 from ing 나왔네요. 얘가 ing 하는 걸 막다. 됐죠? 자, 그러면 얘가 막아버리는데 흐르는 걸 막는답니다. 그것이 아이고, 쏘리. 여기서 이 셉이라는 게 수액이거든요, 수액. 그래서 수액이 흐르는 걸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무를 죽이게 된답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무 껍질을 겉에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깊게 베어버리는 거야. 깊게 베어버리니까 이제 그 깊게 벤 행위 때문에 수액이 흐르는 게 막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인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죽게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나뭇잎이 die, 죽어서 fall off,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allowing sunlight, 햇빛이 뭐 하도록 허용하느냐? To filter onto the forest floor. 숲의 바닥으로 스며 들어오게 한답니다. 근데 어떤 바닥이냐? When the fallen leaves change into fertilizer. fertilizer가 비료죠. 그래서 그 떨어진 나뭇잎, 즉 낙엽이 fertilizer로 변하게 되는 그런 나무의 숲바닥. 이런 걸로 필터를 해주는 걸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혈액순환이 멈췄어요.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게 나뭇잎이 있을 거 아니야. 나뭇잎이 있는데 이 수액이 이제 흐르지 않으니까 얘네가 영양분 공급이 안 됩니다. 다 떨어져요. 낙엽이 다 떨어져서 여기에 낙엽이 우수수수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 자체가 비료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자, then 그리고 난 다음에 crops are planted. 농작물이 심어지는 거죠. 순서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농작물이 심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지금 화전 농업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순서 삽입도 같이 고려해 주세요. 알겠죠? In 2 or 3 years. 자, 2, 3년쯤 뒤에 when the soil starts. 흙이 보이기 시작할 때요. 어떻게? Signs. 어떤 징후를 보이기 시작할 때. 어떤 징후냐? Being depleted of nutrients. deplete이라는 게 고갈시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동태로 나와서 고갈되다입니다. 자, 그러면 영양분에 대해서 고갈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기를 시작할 때 the dead tree, 그 죽은 나무가 태워지고요. 그 재가 비료에 공급이 된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작물이 are planted, 심어진대요. 아까 말했던 거죠. 지금 보면은요, 다 과정이 있어요. 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삽입으로 내기도 좋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보통 이런 과정이 나올 때는요, 삽입류보다는 순서류가 좀 더 나은 거. 자, 이어서 볼게.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이것은 뭘 필요로 하냐, 뭘 요구하냐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정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 불가, 정착이 안 된다. 그리고 당연히 숲을 파괴하는 거를 요구하겠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글에서 필자가 이제 요지로서 말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예요. 어, 요지로서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요지로서 말하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멈추고 자연과 공존한 삶을 모색해야 된다? 이거랑 좀 관련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화전농업이 지금 주요 소재였잖아요. 근데 화전농업 이야기를 왜 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필자의 의도가 뭐겠냐고. 화전농업 하지 말라는 거겠지 뭐. 됐어요? 이게 의도잖아요. 그래서 이 필자의 주장은 사실 좀 약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넣은 거냐면요. 기출에 나왔었어. 이게. 이게 기출로 나왔었어. 이건 내가 쓴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소재 및 제목은요. 근데 이 주장은 기출에 나왔었어. 근데 원래는 요지류로 내기에는 적합한 지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기출에서 이렇게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화전농업밖에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데 이 내용을 과연 정답으로 고를 수 있을까? 게다가 indiscriminate 이런 단어를 잘 알 수 있을까? 라는 키워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넣어봤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아까 말했던 것들인데요. 일단 일치불일치로 출제하기가 좋겠고 순서 얘기도 있었죠. 순서나 삽입 얘기 됐어요. 만약에 대입학으로 낼 거라면은 제목 정도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가장 적합한 거. 어법으로 낼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얘는 어법 포인트가 아까 쓱 봤을 때는 몇 개 보였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런 거 고치구문 있죠? 딴 색으로 해야겠다. 보라색으로 표시할게. 고치구문. 그리고 보자. 두 번째 문장은 사실 딱히 볼 거 안 보이는데 여기는 네, 뭐 투부정사 이런 걸 내기에는 이 고등부에서 너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주협에서 이상한 걸 가끔 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크는 해둘게요. 그냥 수식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낼 거 딱 보이죠? 여러분 눈에도? 요거 used. 분사구문.
그리고 여기 extensively. 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얘가 더 좋아요. used가. 얘는 이제 형용사 부사 때문에 이제 표시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법으로 또 출제할 만한 거. 이게 내신은 이게 학교 선생님마다 워낙 달라갖고, 우리 포함하다 시리즈 단어들 있죠. involve나 include 이런 단어들. 얘네들은 전부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slashing, ing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단순 암기 문제 원래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여기 관계대명사의 계속정용법 나왔는데 수일치 주의하세요. 수일치. 됐어요? 응. 여기서 이거 지금 내가 직역을 좀 잘못 써놨는데 이거 나무 껍질이라 썼는데 나무 껍질이 선행사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써져 있습니다. 이 위치의 선행사는요. 얘예요. 얘. 여기가 선행사입니다. 됐어요? 즉 나무의 껍질을 깊게 베는 것 이거예요. 이거 선행사. 그렇죠? 그래서 단수 취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병렬 구조 보이시죠? and kills. 병렬 구조 나오면은 항상 우리 분사구문 생각하라고. 콤마 ing. 그럼 어법 포인트가 은근히 또 보이네요. 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사실 이것도 단골이긴 한데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인데요. 투부정사도 뭐 낼 수는 있지만 조금 가능성이 낮고요. allowing 자체는 낼 만하죠. 분사구문이니까. 여기 그리고 관계부사 나왔네요. where. 그렇죠? 뒷문장 완전한 문장 나왔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낼 만한 건 제일 낼 만한 건 where 정도 되겠네요. 관계사가 위에서 안 나왔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문장인가? 아니네요. 여기에서 낼 만한 게 있나? 보자. when 하고 나온 부분. 여기 being depleted. 여기 낼 만하죠? 이거는 심지어 단어 바꿔서 내도 돼요. depleted of가 뭐뭐가 제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고갈된 거니까 고갈시키다라는 단어는 되게 많잖아요. drain 같은 단어도 있고요. 아니면 뭐 run out 같은 단어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휘 변형도 가능합니다. 어휘 변형 가능. 게다가 수동태 나왔으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낼 게 안 보입니다. 요거 being depleted 요 정도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this requires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 require 같은 경우가 보통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동명사를 써도 돼요. 여기서는요. 여기 동명사 목적어로 나와 있죠. 보통 이제 require to 뭐뭐를 이제 요구하다는데 근데 이 require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require를 to를 쓰는 경우는요 오형식일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경우 이렇게 오형식 구조. 삼형식으로 쓸 때는 require ing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형식 구조에서는 투부정사예요. 근데 삼형식 구조에서는 ing 쓴다. 삼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ing 두 개로 묶여 있다. 여기는 병렬 구조까지도 심지어 낼 수 있겠죠? 그렇죠? 앞에 ing랑 짝이냐, requires랑 짝이냐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퍼 포인트는 또 은근히 있었습니다. 됐죠? 네, 요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 그 데일리 테스트 마무리 안 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해서 그 데일리 테스트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기 뭐냐 그 단어 페널티 이제 페널티래 그 셀프 테스트지를 이제 좀 받으셔야 될 텐데 대현이랑 동아랑 종훈이 세 분한테 제가 뽑아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가온이 같은 경우도 혹시 그 저기 결과 데일리 테스트나 이런 거 결과를 아까 보내셨는지 내가 아까 자세히 못 읽어서 못 봤는데 그 저한테 이제 혹시 안 보내셨으면은 데일리랑 다 해서 보내주시고요. 됐죠? 자, 고생들 했고 일단 자습실로 이동해 계시면은 제가 그 우리 준혁이 제외한 세 분에게 셀프 테스트지 그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